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8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부에서 교원대로 출강하고 있는 강사이다 보니까 그 온라인 강의 제작하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쾌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서재방에서 찍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제작하면서도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인데요. 이 점 최대한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모어 하고 있죠. 패스모어에서 환경윤리를 위해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215쪽에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인용되어 있는 각주 11번 인용문 아래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덕 원리들을 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윤리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윤리에 좀 더 충실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패스모어는 오염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은 대단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웃을 독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새로운 윤리를 정립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윤리,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 기독교나 공리주의와 같은 것들, 이것을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마라,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었죠. 자연을 파괴하면 현재 또는 미래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확장되면서 자연에 대한 파괴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모어가 볼 때 새로운 윤리를 정립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서양적인 사람이니까요, 서양적인 전통적 도덕은 새로운 윤리라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보충될 필요가 없이 이 생태철학이라든지 환경윤리에서 이야기하는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관심사들, 이것을 충족시키는데 적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생태적 재앙의 1차적인 원인은 탐욕과 근시안적 안목의 문제들이고, 그것은 사려 깊은 행위라는 과거에 통용되던 방법에 의해 능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괄호 3번 환경 문제의 뿌리, 환경 문제의 뿌리라고 썼고요. 아까 첫 번째 윤리학자의 첫 번째 역할이 타당하지 않은 위험한 대안을 제거하는 거다 이야기하면서 신비주의라든지 동물 권리론과 같은 걸 이야기했었죠. 동물 권리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동물 중심주의로의 확장이고요. 신비주의, 제가 아까 가이아 이론 말씀드렸는데 대지 윤리를 더 신비화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버전이죠. 생태 중심주의, 전일주의 이런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탈인간 중심주의의 입장들은 환경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죠? 지금 앞에서 저희가 쭉 살펴봤던 것, 철학적 전통이든 종교적 전통이든
환경 문제의 뿌리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다른 많은 입장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의 뿌리는 인간 중심적 태도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패스모어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근시안적 태도이다. 환경 문제의 뿌리는 근시안적 태도이다. 제가 아마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 저희 아내에게 그 첫째 아이 임신 그리고 그것과 예전에 못했던 프로포즈 기념 합쳐가지고 선물로 명품 가방을 샀던 그 이야기 에피소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개 정도는 살 수 있지만 계속 방탕하게 그걸 사다 보면 빚더미에 아마 나앉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그거 이야기할 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전반에 깔려있는 논증 방식으로서 영리함의 논증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한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의 이 단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에도 가용 가능한 이런 자원들을 방만하게 다 쓰진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영리하지 못하게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나의 탐욕이라든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윤리 실천하는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주의, 인간 상호 간의 의무의 충실한 실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자연을 더럽히지 않는 것. 자연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인간 상호 간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적인 논증이죠.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부족할 수 있거든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가 지금 짧은 기간에 너의 욕구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을 방탕하게 사용하면 미래 세대의 인간들이 쓸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남지 않아서 그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교육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도 들어가고요. 영리함, 이 미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영리한 태도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이런 게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패스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단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모어의 작업은 대부분 표준적인 응용 윤리학의 모델을 따릅니다. 주의 깊은 철학적 분석은 환경 논쟁을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의 분석이 지니는 한 가지 측면은 근대 서양 윤리학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비주의 사회의 물질적 탐욕을 한탄하면서 세계에 대한 보다 더 감수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에 따르면 감수성에 대한 청교도적 공격의 유래는 플라톤으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거쳐 근대 서양 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이 좀 중요합니다. 환경 위기로 인해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는, 자, 새로운 게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거 정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새로워야 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심미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패스모어의 유명한 괄호 4 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연, 미학, 논증. 자연, 미학,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영리함의 논증이라든지 세대 간 분배 정의 논증 같은 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전반에 깔려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패스모어에서 굳이 출제될 그런 여지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미학 논증이라고 하는 건 패스모어의 주장 가운데서도 비교적 일관적인 내용에서 조금 다르게 도드라지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화 시킨다고 하면 변별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자연미학 논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진 않지만 그 이제 임용이나 수능 이런 데 자주 들어가시는 출제 인력 풀 교수급 출제위원 중에서 환경윤리를 전공하신 분, 이제 제가 그분의 강의 노트를 입수해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데 조금 그 교안 작성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패스모어에서 자연미학 논증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 정도는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옆에 쓰고 아니면 노트 같은 데 쓰셔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읽고 나서 자연미학 논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산화 조절 방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제한하고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비난함으로써 인구 폭발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환경을 위협하는 한 원인이 된다. 감수성이 중요하다. 이걸 조금 길게 써둔 겁니다. 뭐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까지 중요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또한 환경 파괴를 쉽게 용납하도록 만든다. 각주 14번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보다 감수성 있는 사회라면 황폐한 도시, 황량하고 더러운 집, 유례 없이 보기 흉한 예배당, 슬레그 더미, 더러운 강, 폐품 처리장 등 산업화 이후의 풍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인간이 먼저 감수성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세계를 보살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위에서 판서했던 1에서 3까지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강조되어서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네 번째 자연미학 논증에서는 감수성이 아마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교육 과정에서도 생태 감수성 이런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마 패스모어 여기서 힌트를 조금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황폐한 도시, 황량하고 더러운 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걸 봤을 때 인간의 감수성이 순화되고 맑아지고 고양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아름다운 자연 이걸 보면 훨씬 더 좋게 되죠. 아까 심미적 가치와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감수성이 심리적 가치, 그와 연관되는 자연과의 체험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필요성,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감수성, 미적 체험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자연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12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이네요. 그때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호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호주 가면 필수적으로 가는 데가 있죠. 시드니는 일단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구경해야 되니까요. TV에서 보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멋있구나, 이 정도로 느꼈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는 그 시드니에서 차를 타고 조금 밖으로 나가가지고 외곽으로 갔습니다. 도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좀 논이나 밭 같은, 우리나라라 치면 그런 곳에 갈색으로 보이는 동물들이 막 떼지어 누워 있더라고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쟤들은 뭔가요? 마치 우리나라에 비둘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집해 있었어요. 저게 바로 캥거루입니다 하더라고요. 정말 길에 막 있었어요. 와, 신기하다. 정말 내가 해보지 못했던 장관을 보는 것 같다.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비행기를 타고 더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갔거든요. 케언즈라고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더 들어가서 산호초숲 위, 그 바다 한가운데인데 산호초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만 수심이 1m 정도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스노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입에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파이프 같은 거 하고 수심 얕은 데서 물장구 오리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데죠.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가가지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 산호초가 있고 알록달록한 여러 물고기들,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 햇살, 부서지는 파도, 파란 바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것과 요즘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해변,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죠. 이런 황폐화된 자연 vs 제가 신혼여행 가서 봤던 것 같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둘 중에서 인간은 어디서 심미적 가치를 느끼고 미적 체험을 통한 감수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황폐화된 자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보존된 자연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감수성 고양에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지 않은 종만 살고 있는 그런 자연보다도 종이 다양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그런 자연이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의 감수성을 고양시킬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패스모어 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패스모어는 말하겠죠. 있는 그대로 자연이 아름다운 게 좋은 거니까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면 인간이 거기서부터 신비로운 미적 체험 이걸 해서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요.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자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자연 속에 있는 종의 번성, 인간의 미적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난점이 있습니다. 난점. 자연의 아름다움, 어떤 자연이 아름답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답변을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를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가치가 있고 정신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가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치를 느낀다거나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 가치에는 진, 선, 미, 성, 지적 가치,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 이것을 진, 선, 미, 성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주관적인 가치들이죠. 심미적 가치도 엄청 주관적인 겁니다.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정도는 모두 다 다르거든요.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는 모나리자 보면 약간 무섭더라고요. 눈썹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걸어가면서 보면 눈동자 있는데 그려져 있는 게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치우쳐 그려져 있어서 걸어갈 때 보면 자기 따라오는 것처럼 시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같이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자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주관성, 이 주관적 가치에 의존하는 건데 잘 보존되어 있는 원시림, 정글,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일본식 정원 아시나요? 일본식 정원? 우리나라 정원은 그 정원이라고 표현 안 하죠. 우리는 정자라고 해가지고 자연 있는 한가운데 그 경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부분에 조그마한 암자라든지 정자 같은 거 지어가지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즐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을 보면 정원 안에 그 자연 전체를 축소해가지고 담아뒀습니다. 자갈이라든지 바위 같은 걸로 산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작은 시냇물 흐르게 조성해 두고요. 나무 같은 것도 가지막 지그재그로 꺾이게 해가지고 몇 그룹 심어두죠. 사람에 따라서는 원시림 거기 너무 울창하고 오히려 무섭던데? 나 일본식 정원 잘 꾸며놓은 데 갔는데 거기서 아름다움이라든지 마음의 위안을 느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미적 가치라고 하는 게 관찰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 가치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 자연미학 논증이 가지는 난점, 주관적 가치에 치우쳐서 사람들마다 아름다움 느끼는 대상이라든지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패스모어를 마지막 한 단락 더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패스모어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연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생각하도록,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서양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철학적 전통은 헬레니즘적인 전통이 되겠고요. 종교적 전통은 헤브라이즘적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윤리학은 그러한 전통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것입니다. 자연계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가치도 갖지 못합니다. 자연계는 인간이 보살피고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계와 관련해서 책임을 갖지만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인간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칸트 방식으로 말하자면 자연과 관련해서 의무를 가지기는 하는데 이게 마치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와 같은 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인 의무만 갖는다. 여기서 자연계와 관련해서 책임을 갖는다고 할 때 이것도 직접적인 도덕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책임, 이것과 관련한 자연에 대한 간접적 책임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블랙스턴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사상가들까지 시험에
그 임용 수준에서 다루어질까는 조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 중심주의는 패스모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동물 중심주의 넘어가기 이전에 3교시 때는 저희가 동물에 대한 종차별주의라고 하면 공장식 사육이라든지 동물 실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동물 중심주의자들이 철폐해야 되는 관행으로 동물원, 서커스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 3교시에서는 그 영상을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동물 중심주의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